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1월 19일과 20일 사이의 밤은 지난 4해 동안 우크라이나가 겪어온 수많은 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무인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압도적 공중 타격은 결국 사람들이 상상하던 만큼 압도적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전례 없는 방공 체계를 세워 올리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공망을 뚫어보겠다고 들이받다가 결국 벽의 정면으로 처박혔습니다. 이 대규모 방공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은 영상 후반부에서 답하겠습니다. 먼저 그 밤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해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월 20일 키포스트는 전체 수치를 정리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러시아는 난방 인프라와 전력망을 노린 대규모 공습을 5번째로 감행했습니다. 공격 규모는 거대했습니다. 총 373개의 공격 수단이 동원됐고 그 안에는 목표에 떨어지기만 하면 피해가 막대할 헤비급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숱하게 등장했던 샤헤드 계열의 무인기 떼가 이번에도 최대치로 투입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장거리 공격용 UAV 339대를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 전선에서는 15발을 발사했는데 대부분 저공으로 날아드는 KH-101 계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꽤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한미사일 지르콘 한 발을 함께 썼다는 점입니다. 실수였을 수도 있고 혹은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재고가 서서히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뒤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순항미사일과 UAV들 사이에는 탄도미사일 18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키포스는 그것이 이스칸데르 M 또는 이스칸데르일 수도 있고 혹은 S-300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스칸데르 M이라면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줄여서 MDAA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약 400에서 500km, 즉 248에서 310.6마일을 날 수 있으며 재래식 탄두 중량은 최대 700kg, 약 1543파운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탄두를 싣고 날아오는 미사일인데 MDAA는 이 무기가 최대 속도 마하 6 또는 마하 7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칸데르 M은 무겁게 때리고 빠르게 날아옵니다. 원래라면 우크라이나가 요격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도시들이 초토화되고 수십만 명이 난방도 물도 전기도 없이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중부와 북부 상공에서 벌어진 6시간의 공중교전 동안 탁월한 방공체계를 조직했기 때문입니다. 그 체계는 1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러시아가 쏟아낸 것들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총합으로 우크라이나는 373개 목표 중 342개를 격추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342 개격추가 단지 러시아 UAV를 전부 잡고 미사일 몇 발만 떨어뜨린 결과일 수도 있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해 대파괴를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의 판이 달라졌다는 징후가 드러납니다. 키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18발 중 14발을 격추했습니다. 요격률은 77%입니다. 이 성과의 인상적 수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방공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앞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잡아낼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곧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순항미사일에서는 러시아가 발사한 15발 중 13발을 격추해 86%를 기록했습니다. UAV는 샤헤드 계열 315대를 격추했습니다.
위험한 무기이긴 하지만 미사일만큼의 파괴력을 한 번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1월 11호빌에서 20일 밤 러시아의 무인기와 미사일은 벽돌담에 들이받쳤습니다. 이는 푸틴과 그 측근들이 앞으로 전혀 다른 수준의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와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길게 끌수록 공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공장만 남는다는 현실은 그 누구보다도 크렘린이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교수 데런 거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탄도미사일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처리할 만큼 충분한 방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티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막 일어난 큰 변화를 함께 언급합니다. 실제로 K포스는 2016년 초에 한 공습이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상대해 왔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1월 열이틀 밤에서 열셋날 새벽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거지와 사업시설에 탄도미사일 18발을 퍼부었습니다. 그 공격은 최신 공습보다 약 일주일 앞선 시점이었고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격추한 탄도미사일은 단 2발, 요격률은 고작 11%였습니다. 이번엔 다르죠. 그들은 실제로 자신을 지킬 방공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의 큰 제목입니다. 거티스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은 변했습니다. 마침내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다룰 필요한 것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전엔 비를 맞으며 우산을 달라고 외쳤는데 이번엔 우산이 배송 완료된 날에 폭우가 쏟아진 셈입니다. 참으로 잔인하게도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세부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373개 중 342개 격추는 완벽한 비율은 아닙니다. 거티스에 따르면 이는 약 92%로 극도로 인상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일부 목표는 여전히 통과해 피해를 냈습니다. The Kyiv Independent는 러시아가 무엇을 달성했는지 다룬 기사에서 이 야간 공습이 키이브, 라이브네, 오데사, 폴타바, 칼키브, 자보라시아를 향한 UAV와 미사일을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목표 대부분은 민간 시설 또는 핵심 인프라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K입에서 53 남성이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DNI 프로에서는 2명이 추가로 부상했는데 모두 여성이고 고령자였습니다. 민간인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우크라이나의 겨울 공기는 매번 답을 써내려갑니다. 키입에서는 5,635개 건물이 여전히 난방을 공급받지 못했고 이는 도시주택 재고의 약 46%에 해당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목표가 1월 19호빌에서 20일 밤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추가로 붕괴시키는 것이었다면 그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거티스에 따르면 난방이 끊긴 건물의 80%는 이전 공습 때 이미 난방이 끊겨 있던 곳들이었습니다. 거티스는 러시아가 키이브의 좌한 지역에 물 공급까지 끊기게 했다고도 말하며 민간인 피해 역시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극이며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심리전의 일부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신 공습에서 목격한 우크라이나 방공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끔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이란 늘 그렇습니다. 더 나쁜 최악을 막아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줍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답은 단순합니다. 거티스가 힌트를 던졌듯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방공 체계를 실제로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결정적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키포스도 1월 20일 보도에서 이를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야간 공습 하루 전 절실히 필요하던 방공 미사일 물량을 수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격 미사일들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다수를 파괴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격 하루 전 마침내 우리가 필요로 하던 미사일들을 받았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지원 패키지는 중요합니다. 패트리엇, 나삼스 및 다른 방공 체계를 위한 미사일은 극도로 필요합니다. 젤렌스키의 발언입니다. 키이포스트의 논리를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받은 것은 패트리엇 체계를 위한 PAC-3 미사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패트리엇이 특정 요격탄을 사용할 때 탄도미사일 요격에서 전투 효율을 입증해 왔다는 주장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잡도록 설계된 방공무기가 많을수록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푸틴이 사람들을 얼리고 지치게 만들기 위해 하늘을 갈아 넣어도 우크라이나가 하늘의 계산서를 러시아 쪽으로 돌려주면 계획은 삐걱거립니다. 젤렌스키가 늘 강조해 온 말, 즉 우크라이나에는 더 많은 서방 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통계를 하나 붙이고 싶다면 1월 19일에서 20일 밤의 탄도미사일 요격률 급등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결국 막판 배송된 요격 미사일 물량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인도뿐 아니라 동맹들의 지원 속에서 방공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월 1일 The Kyiv Independent과 독일과의 40억 달러 규모 합의로 우크라이나가 추가 패트리엇 체계 2기를 배치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동시에 장기 지원과 예비 부품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패트리엇이 극초음속 킨잘과 지르콘을 격추할 수 있음을 이미 입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야간 공습 이후 우리는 그 목록에 이스칸데르까지 추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무적의 언어가 현실에서는 정비가 필요한 환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패트리엇은 동시에 100개 목표를 추적하고 최대 8개 목표와 교전할 수 있어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최강의 방공 체계로 꼽힙니다. 새로 추가된 2기가 1월 19일 밤에 탄도미사일을 몇 발이나 격추했는지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패트리엇이 늘어나면 커버리지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전쟁에서 충분한 재고가 얼마나 귀한지 우크라이나는 매번 생존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더 많은 패트리엇과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을 필요로 하고 원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라면 우크라이나 하늘 전체를 덮을 만큼의 체계를 갖추겠죠. 과거 젤렌스키는 서방 동맹들에게 패트리엇 체계 25기 제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가 우크라이나 하늘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25기가 없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완전 운용 가능한 체계는 6기였습니다. 1월에 2기가 추가되며 총 8기가 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3분의 1을 커버하며 주요 대도시 방어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더 많은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로 들여오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보유한 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패트리엇들은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야간 공습이 차단된 바로 그날 발표한 새로운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1월 19일 로이터스는 우크라이나 군이 방공의 새로운 요소로 요격용 UAV를 소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요격 UAV들은 다른 단거리 능력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는 공군의 방공 운영에서 기동 화력조, 요격 UAV, 그리고 다른 단거리 방공 자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이 있을 것이며 체계가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접근이 1월 19일에서 20일 밤에 이미 부분적으로 적용된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전략은 대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격 UAV와 기동 체계를 대량으로 운용해
러시아의 공격 UAV를 가능한 한 많이 처리합니다. 여기에 전자전까지 결합하면 근거리에서 단단한 방어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UAV가 근거리 방어층에서 처리되면 중거리와 장거리 방공체계, 그 중에서도 패트리엇은 거의 전적으로 미사일 요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층이 다른 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그렇게 다층 방어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러시아가 하늘로 쏘아 올리는 대부분을 무력화합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가 공포를 배송하면 우크라이나는 반품 처리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 반품이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이 현실을 더 씁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다층 방어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키포스트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초 러시아가 보여준 행태는 공습이 푸틴의 계획에서 계속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키이우이 포스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현실 앞에서 서 있지 못합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도시와 민간 인프라를 타격해왔고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격렬해졌습니다. 2025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UAV와 미사일의 수로 볼 때 최악의 해였습니다. 해치고 싶지 않다는 문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속과 불꽃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종류의 문장입니다. 12월 30일 유크라이니언 리뷰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0만 대가 넘는 UAV와 약 2,400발의 미사일을 퍼부었고 여기에 약 6만 발의 유도 폭탄까지 더해졌다는 내용입니다. 키포스는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공격 UAV와 미끼 UAV를 구분해 공격 UAV 발사수를 약 5만에서 5만 5천 대로 추정했습니다. 미사일의 경우 키포스는 순항미사일 약 1000에서 1500발, 탄도미사일 500에서 800발이 발사됐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무기의 종류만큼이나 규모 자체가 거대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2025년이 끝날 즈음 러시아는 발사한 UAV와 미사일 수로 보아 가장 격렬한 달들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여행 권고 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는 매달 평균 5,200개의 UAV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에 3,900보다 뚜렷이 증가한 수치이며 2024년 8월에 약 1,000개 목표와 비교하면 5배가 넘습니다. 이런 규모라면 우크라이나가 방공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거리 전략의 변화와 제때 도착한 요격 미사일 물량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와 참모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단지 러시아가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미사일과 UAV가 노리는 표적도 문제입니다. 2025년 겨울부터 2026년 겨울 초까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는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1월 16일 알제지라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 데니세 슈메이엘이 적이 공격하지 않은 발전소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겨울 대비의 일부는 이미 실패했고 에너지부는 국가의 연료 비축이 약 21분 남았다고 추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UN 정치 평화구축 담당 부사무총장 로즈메리 디카를로는 특히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이 누구인지 강조했습니다. 노인, 어린이, 그리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티스도 이에 동의하며 러시아의 여러 군사 텔레그램 채널들이 이미 끔찍한 공격을 더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공습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접근은 러시아가 전쟁 뒤에 점령할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면 마지막 수단으로조차 꺼내기 두려운 수준의 공포입니다. 거티스에 따르면은 일부 텔레그램 채널은 현재 공습을 반쪽짜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거티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남아있어 완전한 정전 상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면 핵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쟁이 사람을 어디까지 내려가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가 얼마나 쉽게 재앙을 입에 올리는지 그 자체가 이미 끔찍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수년간 러시아가 사용해온 공포 확산 전술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앞서 디 카를로가 노인, 어린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지요. 거티스는 에너지 인프라를 때리는 공격이 기본값으로 노인과 어린이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말합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예로 2025년 9월 9일 도네츠크 지역의 작은 마을 유로바에 대한 공습이 있습니다. 한 달 연금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고령자들의 큰 무리가 있을 때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타격으로 25명이 사망했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사상자 중 23명은 연금 수급자였고 피해자 연령은 53세에서 87세였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물리적 피해를 넘어 심리적 압박을 증폭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전쟁의 목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꺾지 못합니다. 방공 미사일을 추가로 받았고 새로운 전략을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은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TVP 월드가 1월 16일 보도에서 공습을 겪고 살아가는 이들의 말을 인용하며 잘 보여줍니다. 난방과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도 버텨내는 민간인의 강인함이 드러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이야기는 빌라타에 사는 67살 발렌티나의 말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적응합니다. 적어도 굶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아기처럼 잘 잡니다. 강인함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다음 줄에는 발렌티나급 강인함이 적혀야 할 정도입니다. 유연함과 고향에 대한 애착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혹독한 겨울에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 도착한 방공 미사일 물량은 과거라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냈을 공습들을 막아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담한 시대에 막아냈다는 사실이 곧 뉴스가 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풍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더 받는 동안 러시아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1월 19일 공습에서 러시아가 대한미사일 지르콘을 사용한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매터스는 푸틴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러시아가 곧 미사일이 바닥난다는 예측이 나왔음에도 지금 나타나는 몇몇 징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에 사용해온 미사일 종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예컨대 8월까지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재고의 약 80%를 이미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미사일을 등장하는 즉시 계속 파괴한다면 러시아는 공격을 위해 점점 새로 생산된 이스칸데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쟁 경제의 톱니바퀴가 사람의 생명 위에서 돌아가는 장면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추악한 풍경입니다. 그래서 1월 19일 밤에 또 다른 빛은 새로운 요격 미사일 물량의 등장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방공 괴물 같은 모습으로 돌려놓았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해 겨울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푸틴의 또 다른 계획은 다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의 계획들이 하나씩 실패할수록 남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과 잔해뿐이라는 점이 아이러니입니다. 실패가 곧 희망이 되는 세계라니 이보다 더 냉소적인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실패의 이야기를 쓰는 동안 러시아 하늘을 지키려는 푸틴의 노력 역시 금이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역사적 수준의 공중 승리를 거두며 심층 타격 전략의 새로운 차원을 열자 러시아는 벌거벗고 두려운 상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